고구려를 향한 부여의 역습은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고구려의 현도성 공격이 부여 왕자 위구태의 역습으로 인해 실패한 해로부터 1년 후인 서기 122년에는 고구려의 태조대왕이 마한 예맥과 함께 노동군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때 태조대왕은 노동군 공격을 통해 지난해에 맛본 굴욕을 만회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 부여의 왕이 또다시 병력을 보내 노동군을 지원하고 고구려 군대를 쳐부수었습니다. 현도군 공략뿐만 아니라 노동군 공략마저 부여에 의해 저지당한 것이죠. 그렇게 한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태조대왕의 한나라 공격은 이때 이루어진 공격을 마지막으로 무려 24년 동안 중지됩니다. 아무래도 부여와 한나라라는 큰 세력들을 동시에 둘씩이나 상대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태조대왕 시기 이어져 왔던 고구려와 한나라의 대결에서 조용히 상황을 관망해왔던 부여가 한나라 편으로 붙게 됨으로써 전쟁 역시 한동안 교착 상태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된 고구려와 부여의 대립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이후 부여가 고구려의 공물을 바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을 계기로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부터 부여가 본격적으로 한나라와 협력하여 고구려를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후 시기의 기록들을 보면 부여가 중국 왕조와 함께 고구려를 견제하는 모습이 확인되긴 하지만 부여 단독으로 고구려와 맞붙거나 고구려를 전면적으로 협공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당시 부여가 중국 왕조와의 협력을 통해 고구려의 팽창을 잠시 저지할 수는 있었지만 부여 단독의 힘으로 고구려를 이기기는 어려웠으며 중국 왕조와의 협력이 있어야 겨우 견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도는 당시 고구려가 부여와 한나라가 동시에 맞붙어야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세력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한편 부여와 중국 왕조는 고구려라는 공동의 적을 둔 덕분에 제법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인지 고대 중국인들이 고구려와 부여에 대해 서술한 내용을 보면 고구려 사람들은 성질이 흉악하고 급하며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고 서술한 데 반해 부여 사람들은 굳세고 용감하며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자주 싸웠던 고구려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쓰고 우호적인 관계였던 부여는 좋게 써준 것이죠. 부여와 중국 왕조의 협력 관계는 훗날 삼국지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후한말 여러 군벌들의 독립으로 중국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에는 요동태수 공손탁이 독립하여 요동왕국을 건설했는데 당시 부여왕 위구태가 그와 화친하였고 공손탁은 부여와 함께 고구려 선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자기 친척의 딸을 위구태에게 시집 보내어 결혼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후 위나라 시기에 이르면 위나라 유주자사 광구검이 고구려를 침략하자 부여가 위나라를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기록에서 태조대왕이 마한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현도와 요동을 공격했다는 내용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잠시 마한에 대해 설명할게요. 마한은 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했던 여러 소국들의 연합으로 동쪽의 진한 변환과 함께 삼한이라고 불리는 세력입니다. 삼한의 여러 소국들은 서로 병합하면서 점차 하나의 영토국가로 발전해 나갔는데 마한은 백제, 진한은 신라, 변한은 가야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삼국지와 후한서 기록에서는 마한의 기원이 고조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마한은 고조선의 준왕이 한나라로부터 망명해온 위만에 의해 왕위를 빼앗기고 바다로 도망가서 세운 나라라고 합니다. 이 기록이 정말 사실 그대로를 반영한 것인지는 논란이 있으나 고고학적으로 기원전 3세기경부터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서는 세영동검, 간우세문경 등의 청동 유물과 적성 목관묘 등의 무덤 양식에서 만주 지역 청동기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마침 준왕이 남하한 시점인 기원전 2세기 이후부터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군집을 이룬 목관묘 유적에 철기 유물이 출토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마한의 국가 형성에 고조선계 주민들의 영향이 컸던 것은 분명합니다. 마한의 소멸 시점에 대해서는 문헌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문헌 기록들 역시 서로 엇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선 삼국사기에서는 서기 1세기경 백제시조 온조왕에 의해 멸망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후한서와 삼국지 등의 중국 기록에서는 서기 1세기에서 3세기경까지도 마한이 존재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과연 어떤 기록을 우선으로 신뢰해야 할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마한의 멸망 시점에 대해서는 언젠가 따로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기록 모두 절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마한은 단일한 영토국가가 아니라 여러 소국들의 연합이었기 때문에 초기 백제가 마한의 중심 소국 혹은 다른 일부 소국만 멸망시킨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삼국사기 기록에서 마한이 이미 멸망했다는 것과 후한서 삼국지 기록에서 마한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이 크게 모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록 속 마한이 고구려와 함께 군사활동을 했다는 정보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앞서 소개했다시피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인용된 국내 기록에 따르면 마한은 서기 9년 백제 온조왕에 의해 이미 멸망하여 태조대왕 시기에는 마한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삼국사기 편찬자들 역시 이 점에 의문을 품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마한은 백제의 온조왕 27년에 멸망하였다. 지금 고구려 왕과 함께 병력을 보낸 자는 아마도 멸망한 다음 다시 부흥한 자일 것이다. 김부식을 포함한 삼국사기 편찬자들은 백제본기에 인용한 국내 기록을 신뢰하여 마한이 온조왕 시기에 이미 멸망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국 측 기록에서는 이와 달리 마한이 서기 3세기경까지도 존재했던 것으로 나왔었죠. 삼국사기 편찬자들 역시 삼국사기 편찬 과정에서 삼국지, 후한서 등 여러 중국 역사서들을 참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국사기 편찬자가 이미 이때 마한이 멸망했다고 언급한 걸 보면 삼국사기가 사대주의 역사서라는 오해와 달리 국내 기록과 중국 기록이 충돌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국내 기록을 더 우선시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편찬자들은 국내 기록을 기준으로 마한이 이미 멸망한 상태였다면서 의문을 제기한 뒤 이때 태조대왕과 함께 군사활동을 한 마한 세력에 대해 멸망 이후 다시 부흥한 세력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남긴 것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이 기록 속 마한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품고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기록 속 마한의 정체에 대한 의견들은 주로 한반도 서남부의 마한이 당시 고구려와 함께 군사활동을 벌일 수 없을 거라는 의심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의심은 크게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간적 배경에 대한 의심입니다. 국내 기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시기에는 마한이 이미 백제 온조왕에 의해 멸망한 상태였으므로 이 기록의 마한이 실제 마한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이 기록의 마한이 바로 백제라고 보았습니다. 백제 역시 마한의 여러 소국들 중 하나로부터 출발했고 다른 마한 소국들을 병합하여 우리가 아는 백제가 된 것이니 당시 백제를 마한으로 인식하여 기록했다는 것이죠. 특히 민족사학자인 미당 정인보 선생님은 이 기록을 근거로 백제의 기루왕이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 바다 건너 요동 지역까지 군사를 출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요서 진출이 바로 이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죠. 그러나 같은 시기를 기록한 백제본기 기루왕조에서는 백제가 고구려의 요동 현도 공격을 지원해 주었다는 기록이 따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기록의 마한을 백제라고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공간적 배경에 대한 의심입니다. 마한이 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한 세력이었다면 한참 북쪽의 고구려와 함께 요동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마한을 포함한 사만 세력이 원래는 만주와 북한 일대에 위치했다가 한반도 남부로 이동하여 우리가 아는 사만이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북사만설인데 처음에 만주와 북한 일대에 존재했던 사만은 북사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남부의 사만은 남사만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북사만설에 따르면 원래의 북마한은 지금의 북한 평양을 중심으로 하며 압록강 남쪽에 위치한 세력이었다고 합니다. 즉 태조대왕과 함께 요동 현도를 공격했던 마한은 바로 압록강 유역에 남아있던 북마한의 잔존 세력으로 당시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던 세력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과거 북한학계 일부에서는 이 북사만설을 참고하여 마한이 북한 평양 일대에 위치했다는 주장을 밀기도 했습니다. 마한 평양설을 주장했던 일부 북한학자들은 고고학 자료를 활용하여 근거를 보충했는데 그들은 청천강 이남에 한국식 세용동건 문화권을 마한, 청천강 이북의 철기 문화를 고조선으로 비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한 정권이 정통성 강화를 위해 평양의 역사성을 드높이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고조선의 중심지를 평양으로 보는 견해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고 그 결과 평양이 수천 년간 고조선의 수도였다는 견해가 현재 북한학계의 통설로 바뀌게 됩니다. 정치가 학문에 개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북사만설은 과거 마한이 고구려와 연관되어 있다는 관념으로부터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한이 고구려와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은 사실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삼국통일 이후부터 존재해온 오랜 역사를 가진 관념으로 통일신라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식인들은 마한을 고구려, 진한을 신라, 변한을 백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분명 우리가 예전에 배운 대로라면 마한, 진한, 변한의 사만은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세력으로 마한은 백제, 진한은 신라, 변한은 가야가 되어야 할 텐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정말 마한은 북방에 위치했던 세력이 맞으며
고구려 태조대왕과 함께 군사활동을 벌였다는 마한의 정체 역시 북방에 존재했던 마한 세력이라고 봐야 할까요? 고구려 마한설과 북사만설의 진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만에 대한 인식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고 고구려 마한설이 진짜 역사적 사실이 맞는지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구려의 태조대왕은 서기 121년에서 12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마한과 예맥 군사들을 거느리고 두 차례에 걸쳐 현도군과 요동군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저번 영상에서 봤다시피 두 공격 모두 한나라를 지원해온 부여군에 의해 저지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기록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상식대로라면 마한은 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한 세력으로 요동 지역과는 거리가 제법 떨어져 있었을 텐데 어떻게 고구려와 함께 요동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벌일 수 있었던 걸까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점에 주목하여 고구려와 함께 요동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벌였다는 마한을 고구려와 가까운 북방에 위치한 세력으로 본 의견들도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북사만설로 마한을 포함한 사만 세력이 처음에는 북방에 위치했다가 남방으로 이동하여 우리가 아는 사만이 되었다는 설입니다. 즉 원래의 사만이 북사만, 남쪽으로 옮겨간 세력이 남사만이라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마한과 고구려의 관계 그리고 북사만설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사만설이란 근현대의 몇몇 연구자들이 과거 사만에 대한 인식들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설정한 가설입니다. 이 북사만설을 전제로 한 학설들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학설입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북사만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만 자체를 고조선의 지배자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보았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의 설에 따르면 고조선은 넓은 지역을 3명의 통치자가 송화강 유역의 신조선, 압록강 이남의 말조선, 요하 유역의 불조선의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조선의 통치자가 신한, 말조선의 통치자가 말한, 불조선의 통치자가 불한이었는데 이 가운데 신한은 최고 통치자인 대왕이고 나머지 말한과 불한은 대왕을 보조하는 부왕에 해당합니다. 이후 고조선이 사실상 무너지게 되고 신조선과 불조선의 유민들이 한반도의 말조선 땅으로 이주해오자 마한이 유민들에게 동쪽 땅을 내어주었고 마한이 최고 통치자로 바뀌면서 우리가 아는 마한, 진안, 변한의 남사만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주장이죠. 그렇다면 마한을 포함한 사만이 원래는 북방에 위치했다는 가설은 어쩌다가 제기된 걸까요? 사실 이 가설이 제기된 발단은 신라의 문인 최치원이 쓴 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치원이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당나라의 고위 관료에게 편지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니 동해 바깥에 3개의 나라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마한, 변한, 진안이었다 합니다. 마한은 곧 고구려, 변한은 곧 백제, 진한은 곧 신라입니다. 최치원은 당나라 관료에게 삼국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마한은 고구려, 변한은 백제, 진한은 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대로라면 마한, 진한, 변한의 사만은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세력으로 마한은 백제, 진한은 신라, 변한은 가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마한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설마 최치원이 아무 근거도 없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러나 이 편지는 신라의 최치원이 당나라 고위 관료에게 보낸 것으로 근거 없는 거짓말을 적어놓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러므로 최치원의 편지에서 위와 같이 언급한 걸 보면 통일신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에서는 가야가 사만에 들어가지 못했고 고구려를 사만의 일원이자 옛 마한이라고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후 고려시대에 이르면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효의 제왕운기에서 통일신라의 사만 인식을 계승하여 마한을 고구려, 변한을 백제, 진한을 신라로 볼 뿐만 아니라 마한의 구체적인 위치를 고구려 수도인 평양으로 비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자리 잡은 인식은 후대의 역사가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고 고구려 평양이 옛 마한 땅이었다는 견해를 기반으로 사만의 공간적 범위 역시 더욱 확대됩니다. 그렇게 근현대에 이르면 마한을 평양 일대로 비정한 뒤 마한뿐만 아니라 사만 전체가 원래는 모두 북방에 있었으나 훗날 한반도 남부로 이동하여 우리가 아는 사만이 된 것이라는 북사만설이 제기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남북국시대와 고려시대 사람들에게는 고구려, 신라, 백제를 각각 마한, 진한, 변한에 대응시키는 역사관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제법 오랜 역사를 가진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은 잘못된 것이고 마한이 고구려가 되었다는 것이 실제 역사적 사실인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역사 인식이라는 것은 의외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직접 남긴 기록인 1차 사료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개념이 한참 후대에 갑자기 나타난다면 그 개념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사 분석 방법입니다. 사실 방금 살펴본 고구려, 신라, 백제 3국을 각각 마한, 진한, 변한의 3한에 대응시키는 인식은 삼국 통일 이후의 자료들에서만 확인될 뿐 막상 1차 사료라고 할 수 있는 삼국 시대에 기록된 자료들에서는 고구려가 마한과 동일한 세력이었다고 볼 만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우선 마한이 존재했던 시기를 기록한 후한서와 삼국지에는 고구려가 초창기부터 마한과 별개로 다른 지역에 존재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 능비는 고구려인들이 직접 남긴 기록들을 보더라도 자신들의 기원을 부여에 연결시킬 뿐 마한과 연결시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물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비슷한 언어와 풍속을 공유했기 때문에 고구려가 삼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 동질감 혹은 친숙함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스스로를 마한 그 자체와 동일시하는 인식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을 각각 옛 삼한에 대응시키는 인식은 어떻게 형성된 걸까요? 삼국을 삼한에 대응시키는 인식이 정확히 어디에서 먼저 시작되었는지는 여러 논쟁이 있지만 대체로 서기 6에서 7세기경에 처음 확인되며 주로 중국 왕조와 신라에서 이 인식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에서는 비슷한 언어와 풍습을 공유했던 삼국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정의하면서 이들을 가리킬 때 삼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게 쫓겨나 삼한 땅에 가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삼한이 곧 고조선의 다른 표현으로 쓰일 수 있었고 그것이 곧 고조선의 후예인 삼국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같은 시기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이 두 나라를 멸망시켜야 나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신라 지배층들 사이에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생겨난 의식이 바로 삼한일통 의식으로 당시 신라는 비슷한 문화를 공유한 삼국을 옛 삼한에 대응시킨 뒤 이 삼한을 신라가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삼한의 여러 소국들 중 하나로부터 출발한 신라의 입장에서는 삼한이라는 공간이 하나의 세계관이었을 것이고 비슷한 문화를 공유한 이웃나라인 고구려와 백제를 모두 자신들과 같은 삼한의 일원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신라가 삼한일통의식을 바탕으로 삼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삼국이 곧 삼한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한편 삼국을 삼한에 대응시키는 인식이 성립된 것과는 별개로 고구려를 마한이라고 보는 인식이 처음부터 확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국을 삼한에 대응시키는 인식이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중국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정확히 삼한의 어느 세력으로 대응시켜야 할지 정해놓지 않았고 그저 뭉뚱그려 삼한이라고 불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에도 고구려 유민들의 출신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 진한이라고도 했다가 어떨 때는 마한, 어떨 때는 변한이라고도 하는 등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고대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은 외국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확한 기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정확하게 기록해줘야 할 의무도 없었죠. 게다가 이건 관념적 표현에 가까웠기 때문에 대충 구색 맞추기 용으로 마한, 진한, 변한 중에서 편한 대로 골라서 불러주면 그만이었습니다. 반면 신라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신라는 삼한의 구성원 중 하나였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신라인들은 그들 스스로 진한의 후신이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한은 무조건 신라라고 확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마한과 변한입니다. 사실 원래의 역사대로라면 마한은 백제에 병합되었기 때문에 마한을 백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옛 삼한 시기의 정보를 기록한 후한서, 삼국지 등의 역사서에서는 과거 진한이 마한 왕의 지배를 받았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백제가 존재하던 시기를 기록한 중국 역사서들에서는 백제가 마한으로부터 나왔다는 정보를 기록한 바 있었죠. 그러므로 만약 국제무대에서 마한을 백제, 진한을 신라라고 말하게 될 경우 과거의 신라가 백제의 지배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백제 왕실과 원수지간이었던 신라 왕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그에 비해 고구려는 백제와 달리 큰 원한이 없었고 오히려 고구려 멸망 이후 신라 왕실이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라는 정통성을 위해 자신들의 기준에서 사만 개념을 다시 정리했고 그 결과 마한을 고구려, 진한을 신라, 변한을 백제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최치원이 언급한 내용 역시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정리된 신라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까지는 구체적인 지리 개념으로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관념적 표현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라 정부가 고구려 마한 인식을 내세운 것과는 별개로 백제 마한 인식 역시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통일신라가 분열된 이후 견훤이 옛 백제 땅을 기반으로 후백제를 건국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글쎄 내가 삼국의 시초를 찾아보니 마한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혁거세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진한과 변한은 그를 뒤따라 일어난 것이다. 이에 백제는 금마산에서 개국하여 600년이나 되었다. 지금 견훤은 백제가 곧 마한이며 마한이 사만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났다고 선언함으로써 마한의 뒤를 이은 백제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 백제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립서비스였겠죠. 즉 이건 백제 지역 주민들의 역사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신라 정부의 공식 입장은 고구려 마한이었다고 해도 옛 백제 땅에 남아있던 백제 마한 인식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후백제가 고려에 의해 멸망하고 고려 후기에 이르면 고구려 마한 인식이 더욱 강조됩니다. 이련, 이승유 등의 지식인들이 관념적 표현에 가까웠던 통일신라의 고구려 마한 인식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마한의 위치를 아예 고구려 평양성으로 비정하여 이것을 구체적인 지리 개념으로 확립시킨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확립된 고구려 마한 인식이 후대까지 영향을 주었고 여기에 영감을 얻은 일부 연구자들이 마한 평양설을 기본 전제로 두고는 나머지 진한과 변한까지 만주 지역에 비정함으로써 북사만설이 탄생한 것입니다. 북사만설은 비록 역사 인식의 변화에 따라 생겨난 가설이긴 하지만 고조선 삼한, 삼국의 관계를 최대한 설득력 있게 정리해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다시 원래의 의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실제 마한이 북방에 있었던 게 아니라면 과연 고구려 태조대왕과 함께 군사활동을 벌였다는 마한의 정체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실제 한반도 서남부에 있었던 마한이 서기 3세기경까지 존재하긴 했으니 남쪽의 마한이 고구려를 지원하는 게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구려가 요동군이나 현도군을 공격할 때 가까운 곳에 있는 세력을 동원하는 게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 점에 주목하여 실제 마한이 북방에 위치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때 동원된 마한 세력이 남쪽의 마한과 관련된 세력일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가설들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남쪽의 마한 유민이 고구려에 망명하여 정착한 집단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따르면 백제의 온조왕이 마한을 멸망시킨 이후 서기 9년에 격렬히 저항하던 지역의 일부 백성들을 북쪽으로 이주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그로부터 10년 후인 서기 19년에는 한수 동북쪽 부락에 흉년이 들어 그곳 주민들이 고구려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기록은 고구려본기 대무신앙조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으로 예전에 대무신앙 일부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었죠. 이 학설에서는 이때 고구려로 도망간 백제 백성들이 사실은 온조왕에 의해 북쪽으로 강제 이주된 마한 유민이었을 것이며 고구려 측이 이때 망명해온 마한 유민들을 만주 지역에 거주하도록 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므로 태조대왕 시기 현도군 공격에 동원된 마한 세력은 바로 이때 정착한 마한 유민 집단이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는 마한으로 가지 않고 고조선 땅에 남아있던 준왕 세력의 후손이라는 견해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기원전 2세기경 고조선의 준왕이 이만에 의해 쫓겨난 이후 준왕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바다 건너 마한 땅으로 이주하였고 준왕이 그곳에서 한왕이 되어 마한 땅을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중국의 위락에 따르면 이후에도 고조선 땅에 준왕의 자식과 친척들이 남아있었고 한시성을 썼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이 전해지는 걸 보면 고조선 땅에는 여전히 준왕 세력의 후손이 남아있었고 고구려나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을 남쪽의 마한과 유사한 세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기록은 태조 대왕이 만주 지역에 남아있던 옛 준왕 세력의 군사를 동원하여 현도군과 요동군을 공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설이 비교적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고구려 태조대왕과 함께 요동지역에서 활동한 마한의 정체는 실제 마한이 처음부터 북방에 위치한 것이라기보다는 만주지역에 따로 존재한 마한과 관련된 세력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만주지역에 마한 관련 세력이 존재한 게 맞다면 그 세력은 남쪽의 마한 유민들이 고구려에 유입된 것이거나 마한으로 떠나지 않고 고조선 땅에 남아있던 준왕 세력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한과 예맥의 군사들을 동원하면서까지 시도했던 태조대왕의 요동 현도 공략은 한나라를 지원한 부여군에 의해 저지되고 말았고 한동안 고구려의 대외 원정은 중단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고구려 내부에서는 명모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태조대왕 최후의 업적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